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면에서는 이제 희소식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은 뭐 거의 99%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연준이 이렇게까지 계속 나오느냐 하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시장, 그러니까는 연준은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금리를 예상보다 연준이 빨리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과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은 뭐 일시적이고 착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회복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뭐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어제 그 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은 지금 경제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순환, 그러니까 시클리컬 섹터가 있어요.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그 잘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그 연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회복을 도와주겠다는 부분은 이제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산업 부문이 아직도 힘드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계속 부양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제 발표 이후에 시장은 잠잠해졌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은 오히려 그 연준 발표를 보고 연준이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이자를 올리지 않겠구나, 그 말은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제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올라갔고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그 기업들의 대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 이자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을 가장 선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주고 있는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몰기지, 이 시장도 상당히 그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들 그 대출, 자동차라든지 학자금 대출, 또 크레딧 카드 시장의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잘 되면서 회복이 되면 해결된다는데, 어제 발표한 그러면 언제 당신들의 입장을 바꿀 거냐? 언제 지금 부양형인 정책에서 이 반대로 조금 그 긴축을 하는 분위기를 언제 바꿀 거냐를 분명히 그 조건을, 선행 조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가 고용이 완전 고용이 돼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게 몇 퍼센트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희가 그 팬데믹 전에 3.5%대까지 실업률이 떨어졌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한 6.5%대인데 3.5% 갈 때까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대의 인플레이션을 연준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 이전과 크게 바뀐 게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2%대를 넘어서면은 긴축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를 잠시 넘어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할 때 저희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2%를 넘어 있어도 평균치를 보겠다. 한 뭐 6개월, 1년 이런 기간 동안에 평균치가 2%를 넘느냐를 보는 거지 한순간 2% 넘었다고 법석을 떨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일반인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그 상식이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학계에서 나눠요. 하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얼마 올라갔다.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3, 4%라 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건 뭐 일시적인 거고 좀 있으면 다시 2%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높아도 기대 심리는 높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나 모든 경제학계에서 볼 때는 이 기대 심리가 더 중요해요. 실제 현재 인플레이션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 기대 심리가 2%대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완전 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2%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2%를 넘었을 때 우리는 긴축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가 언제쯤 올 거냐 봤을 때는 2023년 이전에는 안 올 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2023년 전에는 그 단기금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본다고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게 어제 발표된 내용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연준이요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도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금리 얘기만 해도 라디오로 들으시거나 하실 때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피곤하신 그런 내용인데, 네. 이제 이런 양적 완화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로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지금 0%란 말이에요. 그러면 0%의 금리에서 경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춘다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었더니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띄어가겠다 그러면 누가 예금을 넣어놓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도 안 넣어놓죠. 그럼 유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왜 가능하냐? 그것은 개인들 금리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끼리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근데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금리가 0%가 되면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금리 정책이 없다라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최초로 그러면은 금리를 더 못 낮추면 마이너스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찾다가 나온 게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시도를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 그중에 이제 800억 달러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400억 달러는 에이전시, 국공채죠. 여기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바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같이 갖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은 몰기지 금리를 좌우하는 게 몰기지를 하는 회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채권 시장에 파는데 만약에 채권 시장에 팔려고 할 때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몰기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이렇게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이 몰기지를
도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을 사주게 되면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집을 살 때나 재융자를 위해서 쓰는 몰기지 금리가 안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던 단기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것은 현 상태 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부양은 아닌 거죠. 그런데 금리를 낮추는 대신에 금리를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양적 완화, 이것을 매달 1,200억 달러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하겠다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은 계속 쓰겠다라고 그 선언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도 우리 그 소비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내년쯤 2%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한시름이 덜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제 가장 지금 그 경제계에서는 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우리 파월 의장이 재밌는 표현을 썼죠. 이번에 팬데믹이 이제 많이 가라앉고 백신이 나와서 생활이 정상화된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저녁 외식을 먹으러 가서 한 사람이 저녁 식사를 3번, 4번 하겠느냐. 그렇죠. 밤 얘기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 이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정상화 될 거라는 그런 그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둘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걷잡지 못하는 뭐 인플레이션이 10%, 20%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경제계에서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2.5%, 3%대까지 가지 않느냐의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그 발표 후에 그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아직도 2%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2-3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 이유는 작년 3, 4월에 팬데믹이 나타나고 나서 워낙 그 물가가 하락을 해버렸죠, 당시에. 여기가 가만히 되다 보니까 요즘에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고 치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현상은 그 이전에 비해 볼 때 아주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과열이 한다고 한들 과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파월 의장도. 왜 과열이 되냐면 이제 그동안에 그 외식도 못했고 영화관도 못 갔고 뭐 이 크루즈도 못 갔고, 이제 이게 아주 축적되어 있는 이 소비자의 그 열망이 이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열이 될 건데, 그래 봐야 그 다음에 카니발 뭐 크루즈를 타고서 크루즈를 가는 것을 한 달에 3번, 4번 가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정상 궤도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 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 법석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6% 정도 이상을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이 또한 내년이 되면서부터는 다시 그 전의 상태인 2%나 3%대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연준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 아까 얘기했죠. 현재 인플레이션 말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2%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서 볼 때는 이 일시적인 현상은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이 회복이 끝나고 나면 정상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 단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인플레이션, 물가는 안 올라갔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상승을 많이 했죠. 주식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간 건데, 이것들이 결국은 자산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좀 돈을 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저축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좀 더 쓴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 저축이 많아서 축적된 그 저축된 금액이
과열된 소비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여서 이 부분을 보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도 적어도 몇 달간은 이 연준과 시장과의 서로 간의 의견의 그 서로 다른 점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그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처음에 예측은 4.2%라고 했는데 이걸 더 올려가지고 6.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은 그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네네. 저희가 2020년에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회복한다고 보시면은 그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 최영호 부회장님과 그때 그 팬데믹 막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은 그 자연재해 현상이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역시 예상대로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막힌 거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건데 6%대 전망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볼 때.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에 2.5%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성장한 상태에서 올해 2019년의 추세를 따라가려면 6% 이상 성장을 해야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2020년에 6.5%딱 띄워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빨라서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 쫓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잠시 쉬었던 것을 빨리 그 밀린 숙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밀린 숙제를 한다는 분위기로 볼 때는 6.5%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시 2, 3% 정상화 될 텐데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막혀있던 게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조 9천억이 또 부양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벌써 시작된 게 연말을 타겟으로 해서 친환경 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 부양안이 또 지금 계획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의 2020년도에 6.5%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게 이렇게 그 2019년도의 추세에 비하면 아주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